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을 띤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패소하면서 미중 간 패권 다툼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사드에 이어서 남중국해 문제로 한국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이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중국이 그 남해 구단선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예.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중국의 남중국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를 이렇게 선으로 9선으로 이렇게 그려는 거죠. 예. 그래서 약 남중국해의 90%를 이른바 이제 자기 영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장 큰 그 스프래틀리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네. 난사 군도라고 불리죠. 거기에 이제 최근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예.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2년에 실효적으로 필리핀이 지배하고 있었던 섬 하나를 중국이 불법 점유를 했습니다. 예. 그 필리핀 어민들을 다 쫓아낸 거죠. 예, 그게 그래서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네네. 순간적으로 하면 이제 가능한 거죠. 네네. 그렇게 돼서 이제 필리핀이 그걸 군사적으로 대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2013년도에 이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해갖고 그렇군요. 예,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돼서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구단선과 90%가 중국의 영해다라는 것이 완전히 아니다.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에 따르면은 중국은 이것을 불법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예. 라고 100%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말씀하신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구입니까? 예, 그게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있고 또 국제사법재판소가 예. 있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는 국제사법재판소를 예. 많이 들어봤을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독도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독립기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산하기관이죠. 아, 네, 이제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그리고 국제상설재판소, 중재재판소라는 거는 상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재판관이 늘 있고 재판이 이게 뭐 정이 있고 해서 모든 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피소가 돼서 어떤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재판관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하고 그런 절차들도 그때 이제 합의를 해서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는 상설로 딱 재판관이 있고 절차도 다 정해져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쪽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양쪽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양방이 예. 그 측이 뒤쪽이 있는 거죠. 양측이 있겠죠. 예. 양측이 모두 합의해야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예. 애초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 먼저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아니죠. 아, 예, 그렇군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독도 문제가 나올 때 늘 예. 얘기하는 게 일본이 네. 그렇게 주장을 하죠. 네. 이 문제를 한국과 합의가 돼야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합의해서 가져가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걸 국제사법재판소로 갖고 갈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그런 전혀 거군요. 없었고요. 그 필리핀의 PCA 제기업. 자체에서도 예, 그게 이제 필리핀이 피소를 했을 때도 그때부터 이미 중국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이것은 예. 중국의 영해가 분명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PCA가 이거를 우리한테 왈가왈부하는 관할권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군요.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의 반응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구속력이 없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좀 궁금한 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구단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개 지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아까도 본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독도를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듯이 중국의 정말 일방적인 그냥 주장인 건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근거는 사실 한나라 때부터 근거를 들고 있고요. 예. 뭐 최근에로 하면 이제 그 현대로 넘어와서 1953년부터 이게 원래 이제 11선으로 그었다가 예. 9선으로 조정을 하면서 관할권을 주장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늘 그런 분쟁 지역을 보면은 각국이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다라는 당연히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예. 여기에 이제 6개 국가가 다 관련이 돼 있는데 6개 국가가 나름대로 다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재판소에서 결정해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네. 그런 역사적인 중국이 주장하는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단선과 중국이 제시했던 근거가 예. 전혀 지금 있는 현재 있는 해양법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네네. 자, 근데 지금 역사적 근거 이야기를 하셨지만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 문제에 또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있죠. 가장 큰 거는 역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중국이 국력이 강해지면서 점점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남중국해로는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중국해 자체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세계 물동량의 90% 이상이 글로 지나가고요. 예. 남중국해 자체에 있는 원유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 지역에 대해서 영유권을 갖고 있어야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중국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인공섬들 7개인가요? 거기다가 지금 군사시설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예. 만들고 있고 뭐 포병대를 만들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군사적인 위치가 있고 미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3대 핵심 이익 중에 하나다라고 밝힐 만큼 이거는 뭐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지금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부정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공인이 된 상설 기구에서 판결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군사 기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중국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중국도 그 해양법에 가입한 그 해양법을 인준한 국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런 국제법을 따를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재판소에서 이렇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그래서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있는 규범과 국제법을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국 측 편을 드는 국가가 전 세계 한 50여 개국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 캄보디아, 라오스 같이 정통적으로 중국과 이제 친밀하게 지냈던 국가들은 중국의 편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국가들 입장에 좀 곤란해지게 됐죠. 왜냐하면 편을 들면 이것은 국제법에 대해서 어긋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중국을 편들게 되기 때문에 예. 그 국가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게 굉장히 핵심 이익이라서 계속 갈 겁니다. 그럼에도 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명분 측면에서는 예. 중국이 좀 어려움을 겪겠죠. 이번 분쟁이요. 겉보기에는 이제 필리핀과 중국의 어떤 분쟁 같지만 사실상 이게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결과로 이제 어떤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세계 국제사회의 이런 규범과 이런 법들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해의 자유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항해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미국의 그런 하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중국이 이런 식으로 영해를 딱 주장을 해버리니까 12해리까지 자기 영해고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박들도 중국에 허가가 있어야지 진입할 수 있다. 네. 근데 미국은 그것을 완전 부인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유 항행 작전이라고 해갖고 사실 군함을 그 남중국해에 계속 파견을 했습니다. 네. 그 의미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항해할 자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것이 군사적인 거다라는 거죠. 미국이 보낸 선박도 이게 다 군함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판결이 나자마자 시진핑 주석이 한 것이 1급 지금 그 군사 태세를 선포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사소한 어떤 오해나 그 잘못된 인식이 이게 군사적으로는 이 무기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점점 확전돼서 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사적 충돌도 지금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앞서서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물어봤을 때 경제 통상 분야 전반으로도 이런 충돌이 좀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가요? 이건 미중 관계 전반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게 미중 관계가 2014년부터 사실 악화가 되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 남중국해 문제거든요. 예. 여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해서 네. 그러면 미국이 그건 인정할 수 없다 해갖고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네. 관계가 악화된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지 미국이 더 압박을 가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각종 수단을 활용을 해서 미국과 대립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예. 제가 바라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전면적으로 경제적인 대립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호 의존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일방이 일방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두 국가 모두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그 남중국해 문제는 뇌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갈등이 좀 더 첨예화되고 언제든지 이것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있을 미국 대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뇌관이 어떻게 또 뻗어 나갈지도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리고 뭐 민주당 후보로 거의 확정됐으니까 가능성이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 가능성이 크죠. 예. 힐러리 전 장관이 되면은 힐러리 전 장관이 사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것을 입안하고 말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남사군도와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이랑 더 갈등이 첨예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힐러리는 어쨌든 미국의 그런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원하니까요. 근데 반면에 트럼프가 된다라면은 네. 상당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게 신고립주의라고 해갖고 미국의 이 자국의 이익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아니면 도식의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중국해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예. 없다는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안에 있는 6개 국가의 문제고 우리 미국이 왜 구태여 거기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국력을 낭비하느냐. 예. 그게 이제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네. 오히려 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갖고 자국의 시장을 하는 그 무역 보호주의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죠. 예. 근데 그럴 경우에도 근데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 더 강한 공격을 가하거나 강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라는 게 예. 그 트럼프가 말하는 이익은 굉장히 편협한 이익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큰 이익을 생각하면 이 국제 질서, 세계 질서를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미국한테 유리하다라는 네, 건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트럼프의 생각 자체가 예, 다른 트럼프의 거군요. 생각은 그런 게 아니라 예. 마치 우리가 1930년대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에 했던 것처럼 그때도 트럼프가 말하는 게 그 미국의 우선,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게 193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네네. 구호가.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편협한 제한된 이익,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찾겠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군요. 자, 우리의 입장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리전 양상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한국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특히 이게 우리가 북한 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국, 국제사회에 같이 공조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데 네. 이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갈등이 고조가 되면 이게 옛날에 했던 진영 논리라는 것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일본을 한 진영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한 진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간신히 만들고 끌고 온 이 북한 핵에 대한 공조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남중국해 문제를 봐야 되고요. 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사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도 오후에 이제 사드 예정지를 좀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드도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사드도 사실 지금 중국이 인식하기는 이게 한국에 배치가 돼서 한국을 비난을 하긴 하지만 네. 이것이 미국에 의해서 하는 미중 간의 또 갈등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도 당분간 중국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는 사드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가 군사적인 필요성이 있는 거고 특히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예. 그나마 갖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지금 이용한 가능 수단 중에 하나가 사드죠. 예. 그러니까 딱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네. 어떤 국제 정치적인 혹은 국가 간의 관계의 문제로 발전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진영 논리라는 것이 다시 살아나면은 예. 이게 대북 제재라는 것은 사실 유엔이 지금 주재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중국이 당장 그 대북 제재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유엔이 통과시킨 지난 3월 통과시킨 2270이라는 것에 유엔 대북 제재에 중국이 계속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중국이 얼마든지 그 안에서
그런 그 영향력을 행사할 그게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갈등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공조가 약화가 되고 그리고 또 북한이 전략적으로 중국한테는 또 중요한 그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서 또 그 카드를 활용해 갖고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썩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영유권 분쟁에 관한 첫 국제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일 양국 간에도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독도 문제가 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독도 문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좀 궁금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목을 하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계속 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것이 일본의 그런 지금 생각이고 셈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ICJ에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절대 우린 동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해서도 안 되는 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공세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한국의 땅이다, 한국 영토고 이건 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용한 외교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용한 외교. 왜냐하면 조용한 외교라는 것이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계산법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일본이 계속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럴 때마다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저기 봐라 여기가 어떤 분쟁 지역이구나. 일본과 한국이 계속 그걸 갖고 갈등을 하고 있구나. 그렇군요.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는 게 반응을 안 보이는 거죠. 예, 예. 그 조용한 외교라는 것이 사실 노무현 정부 직전까지 그것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정책이 바뀐 건데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한번 정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남중국 케이스에 있었던 뭐 또 중국과 필리핀 간의 어떤 판결이었지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